우리 한쌤, 우리 마지막 부분 좀 더 볼까요? 네, 이러한 과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섭식장애 환자들의 사례들에서였다. 제이는 몇몇 골치 아픈 문제들과 거식증 때문에 정신분석을 받으러 왔다. 그녀는 첫 면담 과정에서 분석가와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분석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었다고 느끼자 심한 불안을 느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녀는 엄청난 양의 과자를 사서 개걸스럽게 먹어대고는 그것을 모조리 토해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분석가가 자기에게 주었던 도움을 토해버렸던 것이다. 해석들은 망쳐졌고 공허해졌다. 면담 때 생긴 그녀의 불안은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비워버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감소될 수 있었다. 미첼과 블랙이 소개한 이 임상 사례는 내담자와 분석가 간에 일어난 강렬한 시기심을 배경으로 한 부정적 치료 반응의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협식 장애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과 동반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부딪히는 케이스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내담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관찰하는 인내로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임상감독 과정에서 접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첼과 블랙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분석가가 주는 좋은 것, 도움을 주는 것, 분석가가 주는 자기에게 도움이 주는 해석, 이것을 비워내는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좋은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아니라 나쁜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마다 굉장히 다른데 제가 임상감독회에서 접했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갈 때 아침에 뭘 먹고 가면은 수업 좀 하다가 토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근데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면 안 토해요. 그 나중에 이제 쭉 오랜 이런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침밥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한 음식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배드 아브젝트로 결국은 이해가 되고 그 배드 아브젝트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쁜 대상 체험들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케이스들에 보면 특별하게 그 엄마가 주는 음식만 먹으면 못 견뎌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결국은 엄마를 상징하는 거고 그 엄마의 내적 표상 자체, 그리고 거기에 엄마의 내적 표상에 결부되어 있는 에펙트 정서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고 버렸던 그 대상,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는데 배탈이 나는 이렇게 결국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섭식장애도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단순하게 음식을 물리적으로 토한다, 토하지 않는다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접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섭식장애나 또 다른 현상 속에서 드러나듯이 왜 이분들은 자기를 공격할까? 평생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면서 사는 패턴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책임이 없어. 괜찮은 거야라고 했을 때 환경 때문이고 정신분석적인 어떤 결정론에 의해서 당신의 그 아픔, 당신을 자책하고 있는 건 사실 당신을 자책할 부분이 아니고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키웠으면 당신이 당연히 그때는 힘들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모 때문인데 왜 당신 탓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자기 공격, 셀프어택을 하는 경우는 공격성 때문이라고 봐요.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 공격성은 대상을 향한 공격성이 대상 대신에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 대부분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리비도 이론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격성 이론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는. 자기애적인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분노, 공격성이 너무 많아서 이걸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나르시스틱 디펜스라고 그래요. 자기애적 방어라고 그래요. 나르시스틱 디펜스. 자기애적 방어는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와 공격성이 그 대상에게 가지 않고 자기를 향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애적 방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나를 화나게 했고 대상인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났으면 그 부모에게 화난 것을 표출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자기의 불편한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기 공격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것 중에 하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내담자로 왔을 때 상담자에게 좋은 정서를 전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 긍정적인 전이보다는 부정적인 전이를 활성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를 보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원대상에게 대해서는 그 정서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병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 화병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기 안에 있는 정서를 담아두고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건 이 정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너지 덩어리니까. 어딘가에 공격 대상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공격 대상이 밖에 있는 대상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마를 공격해서 엄마가 사라져버리면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 대상을 공격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엄마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담아내고 우리 아이가 힘들었구나. 엄마가 잘못했네 하면서 안아주는 엄마가 아니고 이 아이의 불편함을 드러냈을 때 너 부모한테 어디 감히 대들어 하면서 애를 그냥 혼내기만 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그 대상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면 자기가 불만스럽고 화가 나고 어떤 공격하고 싶은 이 욕구 이런 것을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고 다 자기 안에 이거 담아놓는 이게 담게 되면 이게 공격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공격 대상이 자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 신체를 향하게 되면 보통 신체적인 이슈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신체화 현상이죠. 또 한쪽에서는 초자의 이 공격성이 다 가게 되면 초자가 아주 커지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엄청난 어떤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초자가 공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아주 짓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이 자기를 짓이기는 대신에 자기가 자기를 짓이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자기의 처자가 자아를 핍박하는 현상이 이게 우울증이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고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파괴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죠. 비온이 관찰했던 이고가 산산조각이 난 프래그멘테이션 현상이 일어나 자아가 깨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정신분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이 공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아까 섭식장애 같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분노가 공격성이 결국은 음식을 토함으로써 개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배다브칙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이게 보통 심적인 처리가 가능한 사람은 투사를 하죠. 나쁜 대상이나 정서를 밖에 있는 사람을 투사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아주 초기에 있는 사람은 이 상징적인 엄마가 주는 음식 자체 이게 엄마의 상징이니까 그 엄마를 자기 안에 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를 밖으로 토해내버리다니.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니. 몇 년씩 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그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어떤 따뜻한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 교수님하고 공부하기 이전에 그 정신분석적인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시기심이라 그러면은 그냥 질투심이랑 별로 구별 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걸로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 정서는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기심에 대한 책임을 그 시기심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죄책감을 느끼게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그 시기심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양육 환경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질투심과 어느 정도 조금 차별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아주 뭐랄까요? 보통 이제 시기심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해 잘 못하는 것처럼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왜 이게 시기심의 결과냐,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시기심이라는 것이 대상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섭식장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누가 그거를 시기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좀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원인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기심을 좀 봐야겠다 하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보는데 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극장에 가서까지 봤는데 그게 그 거기서는 이제 괴물들이 그 나와가지고 그 주인공이 이제 괴물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 얘기를 쫙 이어지는데 거기서 굉장히 정신분석적인 내용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괴물들이 각각의 그 캐릭터가 가진 괴물들이 뭐 이번에는 누구고 이번에는 누군데 각기 가보면은 그 어렸을 때의 그 외로움의 씨앗이 죽을 때 보면은 그 괴물들을 탄생하게 한 그 씨앗이 그 죽을 때 나와요. 근데 그게 보면은 어렸을 때 엄마 엄마 불러도 돌아보지 않던 엄마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그 애기 자기의 어렸을 때 모습 아니면은 막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무시당해가지고 막 해서는 살기 위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막 괴물처럼 두르고 하다가 뭐 이렇게 괴물이 된 모습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 굉장히 탄지로라는 애인데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처단한 괴물이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가 처단한 괴물에 그거를 굉장히 그 애틋하게 여기면서 궁휼하게 여기면서 그 괴물의 손을 잡아주거든요. 예. 죽어갈 때 이제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그 죽인 괴물의 손을 이렇게 마지막에 잡아주는 이게 대목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그 탄지로가 그 무의식의 어떤 장을 또 탐험하는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아, 이걸 쓴 분이 잘 몰라도 아무튼 정신분석적인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참 이렇게 배경에 깔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튼 딴 얘기인데 아무튼 딴 얘기가 이런 아니에요. 생각이.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 애니메이션은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지금 시기심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애들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원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원인과 결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애정에 대한 굉장히 그 갈망이 굉장히 큰 애예요, 여자애가.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에너지의 크기가 굉장히 큰 애고, 둘째 남자애는 또 그다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키울 때 하고 둘째를 키울 때 하고 제 태도가 달랐을 수도 있고, 굉장히 첫째를 또 막 낳아가지고 제가 또 어쩔 줄 몰라서 또 이 좀 시행착오를 거친 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반응하는 방식이 틀리고 뭐를 갖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부모 환경이나 무슨 원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아까 공격성 얘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어떤 에너지에 타고난 어떤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자는 원인이 어떤 것이건 간에 굉장히 지지하는 어떤 정신분석적 태도건 어떤 태도건, 사실 해석이 지금 치료 방해가 나는 그런 걸 읽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떤 환자도 이 해석적인 치료가 굉장히 이게 많이 이루어져서 그게 성공적일 수가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면 갈수록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 생각을 하고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로 또 내담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주혜님의 생각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잘 모르지만 독립된 인격으로서 저분 나름대로 애써오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분투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다기보다 저분은 자기의 삶을 살아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프로텍트하면서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삶을 삶으로써 에너지가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그런적으로 본다면 이분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방어 쪽에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통찰이 본인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은 분들은 이런 통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자기의 현재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봐도 자기를 잘 다스려보면 뒤틀린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걸 참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가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살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신분석이나 이런 상담에 오시는 분은 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보라고 하는 것, 당신 모습을 보세요 하는 순간에 그분들은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느라고 이렇게 평생 얼마나 내가 애쓰고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개발해온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도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런 방법이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버티도록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다른 대안도 없이 없애버리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요?
근원적인 이슈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분들의 방어를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분에게 목발 같은 거 빨리 없애야 돼. 그렇게 주세요. 하고 한쪽으로 치우면 그냥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목발을 짚고 있는 동안은 목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속 도와주고 그 목발을 가지고 잘 안 되면 좀 더 튼튼한 목발을 오히려 쥐어주면서 이분이 그 회복 기간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발을 내려놓을 만큼 되면 이분 스스로 목발을 내려놓고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이 결국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고 어떤 해석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곁달려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웃을 도울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 이해하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대적 신분석가가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지만 저분은 상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항상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저분이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자기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참아주는 인내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 얘기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 사람은 이걸 알려줘야 저 사람이 나을 텐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내가 너무 빨리 이 통찰을 이 사람에 나눠주려고 하는 게 이게 해석적인 태도예요. 이 사람이 이것만 알면 다 괜찮을 텐데 왜 이걸 모를까? 내가 알려줘야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분은 이걸 피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